네, 여러분 다섯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압축 강의 2단원 나가고 있고요. 2단원은 행정작용법입니다. 1단원부터 6단원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시작하시죠. 자, 99쪽이고요. 행정행위의 종류 내용 중에서 지난 시간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까지 같이 봤습니다. 그 다음 수익적, 침익적, 복효적 행정행위 이런 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대인, 대물, 혼합적도 뭐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방적 그리고 쌍방적도 패스하고요. 100페이지 행정행위의 종류 내용 중에서 다단계 행정행위와 가행정행위 보도록 하죠. 자, 이게 그 다단계 행정행위와 가행정행위는 목차가 사전결정, 다른 말로 예비결정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부분허가, 그 다음 이제 가행정행위 순서대로 갈 거예요. 용어들이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 어느 목차의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좀 인식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사전결정은 다른 말로 예비결정이라고도 합니다. 용어에 꼭 익숙해지셔야 돼요. 예비 결정으로 시험에 나왔는데 내가 사전 결정만 알고 있다. 그럼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 결정과 예비 결정은 동등한 의미의 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최종적인 행정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일부에 대해서 심사해서 내린 결정이 바로 사전 결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확약이랑 좀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확약은 147페이지에서 나갈 겁니다. 어떤 점이 가장 다르냐? 이 사전 결정, 예비 결정은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확약이랑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논점이에요. 확약은 처분성이 없고 사전 결정, 예비 결정은 처분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사업 계획에 대한 부적정 통보를 받았다. 이거는 내가 사전 결정을 받은 것으로서, 예비 결정을 받은 것으로서 처분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사업 계획서를 냈는데 부적정 통보를 받게 되면 나는 그 사업을 앞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못한다는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성이 있다라고 봤고요. 이런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전 결정이나 예비 결정이 재량이냐 기속이냐라고 따져볼 때는 그 본 행정행위, 우리가 사전 결정이라는 것은 본 결정 내리기 전에 내리는 사전 결정이죠. 그 본 행정행위에 따라서 본 행정행위가 기속이면 사전 결정도 기속, 아니면 재량이면 재량, 이렇게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속력이 없다라는 것도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전 결정에 기속력이 있게 되면 사전 결정 이후에 본 결정을 내릴 때 그 사전 결정의 내용 그대로 기속이 돼서 행정청은 똑같은 결정을 내려야겠죠. 하지만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전 결정에서는 오케이를 했지만 나중에 본 행정행위에서는 반드시 오케이를 해야 되냐? 아니다. X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내용이 이게 이론, 이게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사전 결정이 앞에 있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본 행정행위인 사업 승인 단계에서는 그 전에 내렸던 사전 결정 내용이 기속되지는 않고 나중에 사익과 공익을 비교 형량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본 승인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 판례가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사전 결정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 그럴 땐 처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밑에 내용이 좀 더 중요합니다. 사전 결정이 있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본 결정, 본 처분이 있게 되면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사전 처분이에요? 아니면 본 처분이에요? 본 처분이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전 결정은 본 처분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때 내가 항고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사전 결정을 소송으로 하면 되겠어요? 소송의 대상으로? 안 되겠죠. 그럴 때는 본 처분을 가지고 다퉈라. 왜냐면 이미 흡수돼서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런 논리가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분 허가입니다. 사전 결정, 예비 결정 끝났어요. 이제 부분 허가예요. 자, 부분 허가는 원하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허가나 승인을 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렵지는 않죠. 행정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이런 부분 허가 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대표적인 예가 원자로 시설 부지 사전 승인에서 실제로 이 원자로 시설 부지 사전 승인은
부분 허가 플러스 예비 결정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라고 판례가 보고 있고요. 역시나 처분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지 사전 승인 처분 이후에 사전 승인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본 처분인 건설 허가 처분이 있게 되면 앞에 있던 거는 뒤로 흡수가 된다는 거, 그 내용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 소송의 대상도 나중에는 본 처분이 있고 나면 그 본 처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 사실 6단원 논점이긴 한데 앞에서 한번 보고 뒤에는 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은 여기서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해 놓으세요.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이제 마지막 가행정행위입니다. 사실 가행정행위가 좀 제일 중요도가 덜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가자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의 계속적인 심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행정법 관계의 권리 의무를 잠정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적 효과는 실질적으로 앞에랑 똑같이 또 가는데요. 가행정행위가 있고 나서 나중에 종국적인 행정행위가 있게 되면은 그 종국적인 행정행위가 중요하죠. 앞에 있었던 가행정행위는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행정행위는 소급해서 없어집니다. 사실 앞에서 흡수되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용어 자체가 이제 대체된다, 효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행정행위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 불가변력 우리 127페이지에서 배울 건데, 행정청이 어떤 자신 행정처분을 한번 내리게 되면 그거를 바꿀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바로 불가변력이죠.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가행정행위에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청이 바꿔도 된다, 안 된다? 바꿔도 된다라는 결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도 적용이 되지 않겠죠.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한번 내린 결정을 못 바꾸게 되면 그게 신뢰보호 원칙에 적용이 대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좀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행행정처분이 후행처분에 흡수돼서 소멸되면은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 이건 세 가지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또 예가 여기 나와 있는 공정위 판례가 있고, 선행처분 또 감에 깎아주는 후행처분이 있게 되면은 후행처분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야지, 이미 선행처분은 흡수돼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똑같은 하나의 프로세스로 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중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넘어갔고, 하허면 특인데 확수 공통 순서대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중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용어의 개념과 용어는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고요. 첫 번째 하명부터 갑니다. 하명은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눈으로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하허면 할 때 허가입니다. 허가랑 사실 나중에 특허 부분이 가장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자, 허가가 뭐냐? 원래는 할 수 있었던 행위를 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반적, 예방적, 잠정적으로 금지를 시켜놨다가 일정한 요건이 되게 되면은 그거를 원래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게 해줘요. 그게 바로 자유를 회복시킨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게 바로 허가입니다. 허가. 근데 실질적으로 강학상 허가라는 의미라 할지라도 실무상으로는 면허, 인가, 특허, 승인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대표적인 예가 건축허가죠. 건축허가는 그 수허가자, 건축허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권리나 능력을 부여한다는 것은 설권적인 처분으로서 허가가 아니라 뭐예요? 그건 특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허가는 대표적인 허가의 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대인적 허가가 있고 대물적 허가도 있습니다. 특히 이 대물적, 물건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다. 건축허가가 바로 그 건물 자체에 대한 허가이기 때문에 대물적 허가죠. 그러한 건축허가는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그 건물 자체가 실제 건축법에 의해서 잘 지어졌는지 여부만을 보면 되지, 그 사람이 내가 친한 사람 거냐, 그 건물이 내가 친한 사람 소유냐, 아니면 나랑 안 친한 사람 소유의 건물이냐, 이런 걸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적 요소에 관해서는 형식적으로만 봐야지 그걸 가지고 내가 나랑 친하다고 허가를 해주고 안 친하다고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이거고, 판례 문구, 요 문구 그대로 좀 눈에 많이 익숙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올해 시험에서도 나왔고요. 자, 형식은 반드시 처분에 의해서만 허가가 나야지 법규, 우리가 법령을 만드는 거 있었잖아요. 그 문구, 법령 문구 자체만으로 허가를 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법률 행위와 사실 행위 대상으로 모두 다 허가를 내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허가의 기준은 당연히 처분시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죠. 우리 28페이지에서 처분시 법주의가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허가를 1월 1일 날 신청을 했는데 2월 1일 날 허가가 나려고 하는 그 시점에 과거에 있었던 허가 기준이 바뀌었다. 그럼 처분시기 때문에 2월 1일 기준으로 공무원은 판단을 하면 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예외가 있죠. 1월 1일 날 신청을 했는데 충분히 1월 15일에 허가를 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허가 처리를 늦추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되고 나머지는 다 처분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허가를 받게 되면 상대적 금지가 해제가 되죠. 그럼 옛날부터 할 수 있었던 거를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행정 목적으로 스탑해 놓은 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반대가 아니고 예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 일을 하게 된 것일 뿐이지 다른 법에 의해서 금지된 것까지 모두 다 해제되는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허가를 받게 되면 그걸로 내가 금지된 것만 하게 됐을 뿐이지 중요한 건 뭐예요? 타법, 다른 법에 의해서 금지되는 것까지 다 오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대표적인 예가 공무원인 사람이 원래는 자기 마음대로 사업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되는데, 그럼 만약에 공무원이 음식점 영업을 하려고 한다면 두 가지 허가를 받아야 되죠. 하나는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영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에서 허가를 하나 받아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공무원이든 아니든 음식점 영업 허가를 하려면 받아야 되는 음식점 영업 허가를 따로 받아야겠죠. 그럼 그 두 가지를 다 받아야지 공무원이 이걸 할 수 있는데, 공무원인 사람이 나 음식점 영업 허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허가도 다 받은 걸로 효과가 있을걸요?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라는 게 바로 이 판례입니다. 네가 음식점 영업 허가만 받았으면 그 허가만 받은 거지 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과 관련된 영리 업무 금지 허가까지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허가를 받고 행위를 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강제 집행과 행정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허가를 받지 않고 내가 공무원인데 임차를 했다. 식당 하려고 임차를 했다. 그러한 사법 행위는 내가 허가를 받든 안 받든 개인 간의 한 사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그죠? 만약에 이게 사법적으로도 효력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그 임대인, 그죠? 공무원이 식당을 하려고 임차를 했는데 그 건물주 같은 경우는 그 행위까지도 무효가 돼버리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무원과 건물주 간의 사법상 행위는 만약 그 공무원이 요런 허가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개인 간의 사법적 행위는 유효하다. 이런 개념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거의 사법적으로는 다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자, 허가의 법적 성질, 기속이냐, 재량이냐. 허기특제,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의 근거 없이 담당 공무원이 자기 마음대로 허가 요건을 추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속행위는 법령에 그대로 정해진 대로 업무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 영업 허가는 기속행위고요. 주류 판매업 면허도 기속행위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재량행위가 될 수도 있다. 어떨 때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 때, 대표적인 예가 산림 형질 변경 허가.
이럴 때는 재량행위적 성질로 가서 특별히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상 목적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얘들은 여러분들 눈으로 좀 익혀보시면 되고요. 이 허가 중에서는 건축 허가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건축 허가 역시도 기속행위입니다. 그렇죠? 근데 위락시설이나 유흥주점에 대한 허가나 숙박시설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 같은 경우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한도 내에서는 재량행위적 성질이 있어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이 판례 문구 잘 기억하시고요. 또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 허가처럼 일반 건축 허가가 아니라 요런 특별한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인 허가가 재량행위인 허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는 재량행위로도 법적 성질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 자체가 지문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자주 읽어보시고 OX 문제를 통해서 자주 접해 보셔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한번 허가를 받게 되면 평생 가냐? 보통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논점이 나오는데요. 허가에 이제 유효기간이 있을 때, 이 유효기간이 기냐 아니면 짧냐에 따라서 성질이 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사업의 성질상 부당이 짧은 경우. 이거를 여러분들 좀 어렵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업의 성질상 이 허가의 유효기간이 짧냐 기냐를 여러분들이 이게 1년이면 짧은 거고 5년이면 긴 건가? 이렇게 판단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문구 자체가 그냥 논점의 힌트예요. 아시겠죠? 사업의 성질상 부당이 짧다. 여러분들에게 몇 년이 돼야지 부당이 짧냐 판단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문구 자체에 사업의 성질상 부당이 그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 이렇게 아예 나와요. 그럼 그렇게 나오면 이렇게 결론만 찾아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럴 때는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 조건, 포인트는 조건입니다. 그 조건의 존속기간이라고 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조건이 유지된다면 그 허가는 계속된다라는 의미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허가 조건만 유지가 된다면 그 허가는 유효하되 대신에 일단 사업 성질상 부당이 그 유효기간이 짧다 했죠. 그럼 그 짧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하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안 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버렸다. 그럼 유효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왜냐? 내가 갱신 신청을 안 했으니까. 그 결론대로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특별한 내용 없고요. 마지막 요 논점만 하나 더 보죠. 허가에 붙은 당초의 기한이 상당 기간 연장이 됐어요. 내가 그 기한이 끝나기 전에 갱신해가지고 연장이 됐어요. 혹시 갱신 신청했는데 갱신해줄게 말게 결정이 없다 하더라도 허가의 효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조건은 그대로 가기 때문에. 아시겠죠? 요것도 중요한 논점이고 요것도 중요한 논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몇 번 연장을 받았어요. 근데 몇 번 연장되다 보니까 내가 연장을 안 받았을 때는 갱신이 안 됐을 때는 성질상 부당이 짧다고 볼 수 있었지만 몇 번 연장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합했더니 부당이 짧지가 않아요. 그럴 때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이 그 허가 여부의 재량권을 부려가지고 더 이상 기간 연장을 안 해줘도 상관없다라는 이 논점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건 좀 덜 중요하죠. 유효기간 연장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럴 때는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끝나면 끝이에요. 그리고 재차 내가 허가를 받았다. 그거는 앞에서 본 것처럼 갱신된 게 아니라 갱신이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갱신된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허가를 또 새롭게 받았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 논점은. 하지만 앞에 논점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 앞에 논점이 갱신 논점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는 건데요. 자, 허가의 갱신이라는 게 종전 허가의 효력을 연장하는 거죠. 그죠? 끝나고 새로 받은 게 아니라 기존 게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기한 도래 전에 이루어진 갱신 허가의 신청.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갱신을 잘했죠. 기한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서 갱신을 받았어요. 그러면 기존에 내가 받았던 허가 내용이 쭉 연결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허가를 받고 좀 짧아서
갱신 신청을 해서 갱신도 받았어요. 근데 왜 이 논점이 문제가 되냐?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그 전에 갱신 신청을 해가지고 갱신이 됐다고 봅시다. 그럼 올해 1월 1일 전에 내가 받았던 허가랑 지금 계속 받고 있는 허가랑 같은 허가가 계속 연장이 되고 있죠. 딱 1월 1일 기준으로 전에 거 후에 거 잘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허가 갱신 후에도 어떤 처벌을 받았는데 그게 나한테 불이익한 처벌인데 그 처분을 받은 이유를 봤더니 1월 1일 이전에 내가 뭔가를 잘못한 그 행위 때문에 지금 처분을 받았다.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허가는 이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이어진 하나의 허가기 때문에 비록 내가 1월 1일 기준으로 갱신을 했다고 한들 만약에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처분이라 하면 그럴 때는 내가 그 전에 있던 어떤 행위 가지고 새로운 허가를 어떻게 해버린다. 불이익한 처분을 내린다.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갱신이 된 허가이기 때문에 기존의 1월 1일 이전의 그 허가의 내용과 동일한 게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월 1일 이전에 내가 잘못한 걸 가지고 지금 그 허가를 뭐 취소한다거나 하는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갱신에 대해서 앞에 그 논점을 공부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간이 끝난 다음에 내가 갱신 허가 신청을 했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기간 경과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 내용이 여기도 나와 있고요. 만약에 내가 기간 경과 후에 갱신 신청을 했다가 허가를 받았다.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갱신이 잘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 봐야 된다는 게 판례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는 별개이기 때문에 허가 요건의 충족 여부를 그때 새롭게 신청할 때 기준으로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연장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기간이 도래돼 버렸다. 그럴 때는 허가의 효력이 당연히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원칙상 그 허가는 그때까지만 허가가 유효하다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도래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맥락이 그대로 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앞에서 봤던 거는 사장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운영하면서 그 갱신 허가의 기한이 있고 그 기한 이전에 갱신해가지고 사장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허가가 두 번 이렇게 쭉 뭔가 두 번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죠. 갱신이니까. 근데 이번에는 사장이 바뀝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거나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사업을 샀을 때 그때 바로 허가 등을 영업 양도했을 때 제재 사유가 승계가 되냐? 결론적으로 다 된다. 즉 내가 새로운 사람이에요. 나한테 팔았던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이 나중에 내가 새롭게 그 사업을 사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행정청에서 내가 지금 새롭게 산 그 허가와 관련된 사업에 불이익한 처분을 내렸다. 근데 그 이유가 네가 너한테 팔았던 그 사람이 옛날에 너가 사업 시작하기 전에 잘못했거든. 다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원래는 대인적 허가 같은 경우는 그 효과가 일신 존속적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없어요. 뭐 변호사 자격이라던가 뭐 의사 면허 이런 거는 사람한테 주는 허가이기 때문에 양도 안 됩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변호사 이 자격증을 돈 주고 팔 수가 있어요? 안 돼요. 근데 이제 대물적 허가 같은 경우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팔 수가 있다는 거. 그게 바로 건축 허가죠. 건물을 팔면 그 건축과 관련된 허가도 다 같이 파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바로 대물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한정해서 이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자, 대물적 허가의 대상이 되는 영업 양도 신고는 그 영업 자체를 파는 거죠. 뭐 건축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제 식당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고요. 처분청은 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할 때 누구한테 불이익한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해야 된다? 양도인, 이게 포인트입니다. 새로 산 사람이 아니라 판 사람. 왜냐면 새로 산 사람이 이제 새로운 영업자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의 영업자는 자신이 갖고 있던 영업허가가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불이익한 처분이 되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행정절차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하게 되면은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인에게 이런 걸 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이러한 영업양도 신고의 수리는
처분성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관련 판례들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익혀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역시나 다 처분성이 있고 영업 양도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다 여기 있어요. 뭐 유언시설도 마찬가지고 바로 넘어가죠. 그 다음 이제 포인트는 제재 사유 다 승계된다 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이건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다 그대로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택시 운송 사업은 허가는 아니고 특허지만 이 영업 양도 양수에 대한 논리는 그대로 연결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예외적으로 개인 간이나 이렇게 사고 파는 건 다 여기까지 다 오케이. 근데 회사 분할 시, 회사를 잘라가지고 분할할 때는 승계가 안 된다는 판례가 하나 있죠. 회사 분할 시 분할 전 회사에 대해서 어떤 잘못해가지고 제재 사유는 새로운 신설 회사에 대하여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예외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분할 전 위법 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새로운 회사에게 부과하는 것은 안 된다. 요것만 따로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재 처분 사유뿐만 아니라 제재 처분 그 효과도 마찬가지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거, 그 내용 구분하실 필요 없이 다 승계된다. 효과, 요건 다 승계된다 기억하시고요. 대신에 올해 지방직 문제에서 이 4번이 약간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는 판례가 나와가지고 제가 기본 강의 때 설명을 해드렸죠. 사실상 영업이 양도 양수되었지만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 있기 전에 요게 포인트죠. 근데 급하게 있다 보면 양도인이 허락한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수인에게 기속된다. 이게 영업 양도 양수에 있어서 양도인이 뭔가 잘못했을 때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라는 그 생각만 하고 읽게 되면은 양수인에게 기속되네. 양도 양수, 양수인 기속, 오케이. 그럼 틀리게 되는 거죠. 왜냐?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사실상 영업이 양도 양수는 됐지만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승계 신고 및 수리 처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만약에 승계 신고 및 수리 처분이 있게 되면 그때는 지금 이 수리 처분이 되면 누가 새로운 주인이 됐어요? 양수인이 새로운 주인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과거에 양도인이 잘못한 것도 다 양수인이 받게 되죠. 근데 여기는 수리 처분이 있기 전이에요. 그럼 지금 누가 그 사업의 주인으로 돼 있어요? 아직 양도인으로 돼 있어요. 개인들 간에 양도 양수가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봤을 때 새로운 사람이 지금 그 회사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공적인 문서에 있어서는 양도인이 아직 주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자기들끼리 사업을 사고 팔았던 건 뭐 모르겠고 그 새로운 사람이 양수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라고 봤을 때 행정청 입장에서는 아직 새로운 양수인이 영업 지휘자 승계 신고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인이 주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양도인이 그 책임도 져야 된다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포인트는 아직 승계 신고 및 수리 처분이 안 된 상황일 때 처분을 내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잘 구분하시고 관련 판례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기본 강의 때 설명을 열심히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예외적 허가랑 구별을 할 필요가 좀 있죠. 또는 예외적 허가는 다른 말로 예외적 승인입니다. 이런 용어들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허가 같은 경우는 원래 자유로운 행위를 했죠. 근데 예외적 허가, 예외적 승인은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유해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를 시켰다가 예외적으로만 해제시켜주는 것. 예외적으로 해제시켜주는 건 허가랑 똑같지만 원래 해서 되냐 안 되냐는 전혀 정반대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잘 구분하시고요. 우리 허가 같은 경우는 허기특제라고 본 것처럼 일반적으로 기속행위가 원칙이었지만 예외적 허가는 그 사람에게 수익적 행정행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재량행위로 원칙으로 갑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대표적인 예가 일반 건축 허가가 아니라 개발 제한 구역 내에 건축을 허가해 주는 거. 그렇죠? 건축 허가는 원래 금지된 게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허가였어요. 근데 개발 제한 구역은 원래 건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원래 안 되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예외적으로 건축 허가를 해준다. 단순 허가가 아니라 예외적 허가가 되는 거죠. 나머지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용도 변경 허가해 주는 거, 또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에서 유흥 주점 허가, 그 다음 마약, 치료 목적으로 마약하는 거. 이따가 우리 OX 문제집은
개마학이라고 우리가 그 두 문자를 좀 땄거든요. 개는 개발제한구역, 마는 마약, 그 다음 학은 학교환경위생구역. 이렇게 좀 두 문자를 따시는 것도 암기하시는데 좋습니다. 그 다음 하허 면할 때 면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하허면 다음에 특인대로 갑니다. 형성적 행정행위고요. 특허가 이제 중요하죠. 특허는 개인에 대해서 새로운 권리, 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 관계를 설정해주는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권한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자, 권리 설정 행위가 있고, 뭐 능력 설정 행위가 있고, 포괄적, 여러분들 공무원 임용되는 거, 귀화 허가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이제 특허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적 성질은 허기 특제라고 한 것처럼 원칙적으로 재량 행위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공법적, 사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 쭉 읽어보시면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특허 인정 판례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눈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5번과 6번이 좀 신경 써서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설명을 해드리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에 따른 주택 재건축 사업 그 조합의 설립 인가, 이따 인가 때 볼 겁니다. 이름은 인가지만 실질적으로 특허다. 이렇게만 지금 보시고요. 6번을 보시죠. 이거는 조합의 설립 인가고요. 여기는 사업 시행 인가 처분입니다. 근데 이 사업 시행 인가를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이 사업을 할 때와 조합을 만들어서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할 때랑 각각 법적 성질이 달라요. 여기서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할 때, 그때 사업 시행 인가 처분을 받을 때는 특허로 봅니다. 하지만 조합이 이런 걸 할 때 사업 시행 인가 처분을 받으면 그때는 인가로 봅니다. 제가 기본 강의 때 열심히 설명드렸어요. 그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죠. 여기서는 더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은 인가라는 것도 이따가 한번 더 볼 건데요. 지금은 어찌됐건 조합을 만들어서 할 때입니다.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건 특허. 이게 이제 앞에서 봤던 이 5번이죠. 그죠? 그 다음 6번은 이따 볼 거고, 이 조합이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때 인가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건 뭐였어요?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들이 직접 조합을 안 만들고 할 때는 이게 인가가 아니라 특허였어요. 아시겠죠? 잘 구분하시고요. 이건 이따가 또 볼 겁니다. 그래서 쭉쭉 넘어가고요. 나머지 뭐 귀화허가, 체류 자격 변경 이런 거 다 특허라는 거 여러분들 좀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좀 인가에서 좀 먼저 보고 가죠.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 아까 토지 소유자들이 아니라 여기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한다 했죠? 그럴 때는 그 문구 자체로 인가라고 했습니다. 잘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재건축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라는 거. 아까 우리 봤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 지금 잘 구분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쭉쭉 넘어가고요. 다음,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 사업장 설치 허가도 특허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특허 끝나고 이제 인가로 바로 넘어갑니다. 인가가 뭔지는 기억하셔야죠. 행정청이 제3자들끼리 법률 행위를 한 다음에 행정청에게 인가 신청을 하면 행정청이 그러한 법률 행위를 보충해 줘가지고 그 법률 효과를 완성시켜주는 보충적 행정행위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을 자기들끼리 한 다음에 행정청에게 허가해 주세요라고 하면 행정청이 그래 허가해 줄게, 이름은 허가지만 실질적으로 인가라는 거 기억하시고,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죠. 그 특별한 구역에 있어서는 개인들 간의 거래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토지 거래 허가를 행정청이 해줘야지만이 효과가 발생되는 거고요. 자동차 관리 사업자 단체의 조합 설립 인가는 인가고요. 또 쭉쭉 읽어보시면 아까 앞에서 봤던 판례들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인가에 해당한다. 포인트는 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 인가. 요거는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특허다. 특허 잘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봤죠? 앞에서. 쭉쭉 넘어가고, 이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판례고요. 이 판례는 그 두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가일 뿐만 아니라 특허다.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면 특허로 골라야 된다는 결론이 여기 하나 있고요. 이 특허와 관련된 하나의 논점 이후에 이 논점도 시험에 많이 나와서 같이 보자면, 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중간에
창립총회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창립총회 안에서 조합을 만드는 조합원들끼리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의에서 서로 몇 분의 몇 이상이 찬성해야지만이 조합이 설립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인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이 조합 설립 인가를 하게 되면은 인가는 특허고요. 그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 인가가 되고 개인들끼리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되면 그때 특허라 했어요. 잘 구분하시고 여기까지도 같이 봤습니다. 중요한 건 아까 그 판례에서 두 번째 논점은 이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조합 설립 결의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서 다투고자 할 때는 그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 되거나 아니면 무효 확인을 구해야지 이와 별도로 요 앞에 있는 조합 설립 결의를 가지고 다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것도 하나의 중요한 논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이 두 가지 논점 잘 구분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인가의 성질은 보충적 행위이자 형성적 행위라는 거 기억하시고 만약에 이 개인들 간에 기본 행위가 있고 그 기본 행위를 보충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본 행위가 효력이 없다거나 성립이 안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인가를 내줬다. 그러면 효력이 발생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 행위는 여전히 무효입니다. 행정청이 인가를 해줬다고 해서 기본 행위의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런 인가는 재량이냐 아니면 기속이냐 그거는 법문헌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게 판례고요. 그렇게 판단하기 요것들이죠. 그래서 재량행위 같은 경우는 공익법인의 기본 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이름은 허가지만 인가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재량으로 보고 있고 재단법인의 임원 취임에 대한 인가도 재량입니다. 근데 기속은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인가, 요거는 기속행위로 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제가 이제 표시해 놓은 부분이 많이 나오지 나머지 애들은 시험에 거의 잘 나오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 이렇게 인가를 해주게 되면 이제 법률 효과가 완성이 된다는 거. 인가 전에는 개인들끼리 해봤자 의미가 없다.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유, 수면, 매립, 면허로 인해서 권리, 의무의 양도, 양수, 약정은 이에 대한 면허 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자기들끼리 양도, 양수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판례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하자가 있을 때 기본 행위가 있고 지금 인가가 있죠? 각각 하자가 있을 때를 나눠서 보는 거예요. 기본 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만약에 그 하자를 다투고자 한다. 그럼 뭘 가지고 다퉈요? 기본 행위로 다투면 됩니다. 마찬가지 인가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인가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잘 기억하시고요. 아까 본 것처럼 기본 행위에 하자가 있는데 인가를 내줬다 해도 기본 행위 하자가 치유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내용 여기도 나와 있고요. 자, 유효한 기본 행위에 인가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기본 행위가 취소가 되거나 실효가 됐다. 그러면 인가도 똑같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하나에 다 똑같은 프로세스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기본 행위가 적법한데 인가가 효력이 없다. 그러면 인가 자체가 없는 걸로 봐서 그냥 기본 행위만 가지고 효력이 있어요? 없죠. 그 내용이 여기 1번이고요. 2번에 기본 행위가 적법하지만 인가에 취소 사유가 있다. 무효면은 효력이 없지만 취소 사유가 있네요. 취소 사유일 때는 기본 행위가 유효하지만 인가가 후에 취소가 되게 되면은 기본 행위 효력도 같이 상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취소 사유에 불과하게 되면은 일단 기본 행위가 효력이 발생하죠. 왜냐면 인가 자체가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인가가 취소돼 버리면 그때는 공정력도 취소가 돼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기본 행위도 같이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가 중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인허가 의제 제도라는 게 있죠. 인허가 의제는 내가 두 가지 인가를 받고 싶은데 그러면 각각 행정청 가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원래는 근데 1+1 제도 또 논스탑은 아니죠. 원스톱 서비스 때문에 행정청이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다가 신청을 하되 의제된 인허가 즉 내가 다른 데 가서 원래 또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까지 같이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게 되면은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서 두 개 다 오케이를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인허가 의제 제도지 않습니까? 이 판례 문구 중요합니다. 이 행정청에서 이러한 인허가 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여러분들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함이지 그 인허가 의제 사항과 관련된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반대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좀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서 의제된 인허가 행정청 업무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기 위함이지 그 의제된 인허가와 관련된 심사를 아예 안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 판례 문구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요. 이러한 인허가 의제는 법률상 이렇게 인허가 의제를 할 수 있다라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논점이고요. 당연히 신청할 때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다가 다른 의제된 인허가 신청에 대한 필요까지 첨부해가지고 제출을 해야지 그거 첨부도 안 하고 제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그 절차는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패스하고요. 마찬가지 서로 협의를 할 때 그 협의 성질은 뭐냐? 이것도 패스하겠습니다. 이런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절차의 집중 여부를 해가지고 이 인허가 의제를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그 절차적인 것만 생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실체적으로 그런 절차 자체도 다 생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결론이죠. 그래서 이 판례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절차와 별도로 이런 의결이나 주민의 의견 청취 등과 같은 그 절차를 생략해 주는데 이 제도의 의미가 있다. 이런 판례 문구들. 절차를 생략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실체는 당연히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서 의제된 인허가에 관련된 그 실체적인 서류라든가 이런 거는 다 검토를 하기 때문에 실체적인 거는 생략이 안 되고 절차적인 것만 생략해서 집중해서 한 번에 그냥 없애는 거다. 이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을 그 서류를 잘 못 갖췄다. 그럴 땐 당연히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너 서류 잘못 가져왔으니까 너 인허가 의제 안 돼. 주된 인허가 행정 신청 못 받아줘. 당연히 가능하다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판례들 여러분들 쭉쭉 읽어보시고 패스합니다. 자, 그러면 효과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주무행정청의 허가가 있으면 의제되는 인허가까지 다 받게 된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단 의제되는 인허가는 주된 행정행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주된 인허가로 인한 사업이 끝났다. 그러면 의제된 인허가는 같이 효력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논점이고요. 이게 더 중요하죠.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그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다 오케이 해주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된 인허가와 의제된 인허가가 있으면 주된 인허가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 의미가 있는 것만 의미가 있지 의제된 인허가 그 자체만으로 다른 법률에서 다 오케이를 해주는 그런 것까지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포인트. 시험에 이 문구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요. 또 주된 인허가가 거부됐다 하더라도 의제된 인허가가 거부된 것은 아니다라는 그 의미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주된 인허가가 거절이 됐어요. 신청을 했는데. 그럼 말 그대로 주된 인허가가 거절이 된 거지 의제된 인허가가 거부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겉으로 나와 있는 그 표면 자체대로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따가 나올 겁니다. 이제 뭐 때문에 이게 신청이 거절됐을 때 뭐를 나타내야 되냐. 그게 이제 나중에 중요한 거예요. 자, 의제된 인허가만의 취소도 가능하냐. 판례는 주된 인허가의 효력은 유지하면서도 의제된 인허가만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요거는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렵지 않고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하죠. 불복 방법. 의제된 행위의 요건 불비를 이유로 주된 인허가 신청을 내가 거부를 당했다. 그럴 때는 주된 인허가 처분을 신청한 사람 기준에서는 그 주된 인허가 처분을 내가 거부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도 주된 인허가의 거부 처분 자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되 그 안에서 의제되는 인허가의 거부 사유를 다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내가 신청해서 거부당한 사람이 아니라 제3자가 이 주된 인허가 처분에 따라서 의제된 인허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투고 싶어요. 제3자가. 그럴 때에는
주된 허가 처분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 그 자체를 항고 소송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다투라 라고 해서 소송의 대상이 달라진다. 누가 다투고자 하냐에 따라서 요거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 내용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부분 인허가도 있어요. 이 인허가 중에서도 일부에 대해서만 협의가 완료됐을 때 민원인이 요청하면 그 주된 인허가를 요청할 수 있는데 된이 아니라 단입니다. 단 협의가 완료된 그 일부 인허가만 의제되는 것으로 보는 제도가 바로 부분 인허가 제도고요. 이 제도 자체의 성질만 기억하시면 되고 요 판례만 또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허용될 수 있고 그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 취소도 역시 허용된다는 거. 어디서? 부분 인허가 제도에서. 이거 여러분들 참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이따 OX에서도 한 번 더 볼 거예요. 근데 부분 인허가라는 그 용어가 나왔을 때 이 두 가지 개념과 관련 판례만 결론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쭉쭉 넘어가도록 하죠. 자, 대리도 뭐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하어면 특인데 끝났고요. 확수 공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뭐 이런 것도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확인의 포인트는 뭐예요? 아직 그 특정 사실 또는 법률 관계의 존재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서 의문이나 다툼이 있을 때 행정청이 그거를 다툼 해결해 줄게 하는 게 바로 확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국가시험 합격자의 결정, 시험 보는 거, 그게 바로 확인 중에 하나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서 합격증을 발급받는다. 그건 이따 보시겠지만 공증입니다. 그거랑 좀 차이가 있죠. 쭉쭉 넘어가고요. 언제나 확인은 처분의 형식으로 행해지고 불가 변력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행정행위 불가 변력 발생하지 않고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까 우리 봤던 내용이랑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 확인받게 되면 법률에 규정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수리입니다. 수리는 우리 앞에 1단원에서 신고했을 때 수리하죠. 그래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 아니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냐 그 부분에서 많이 봤던 거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수리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인데요.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같은 경우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이 그 기속행위와 관련된 법령의 근거대로 처리하면 되지 본인 마음대로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가지고 그 신고를 마음대로 거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는 수리 대상인 기본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면 당연히 수리를 했다 해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인가랑 동일한 그 논리가 그대로 되고 있고요. 그 밑에 이 판례가 또 시험에 많이 나와요. 기본 행위인 개인들 간의 영업 양도 양수 계약이 효력이 없어요. 무효예요. 그럴 때는 다 무효죠. 근데 만약에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했다는 양수인이 지위 승계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행정청이 무효인지 모르고 수리를 해줬다. 그러면은 그 수리를 함으로써 무효가 유효가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리는 무효고, 자, 이때 논점이 하나가 끝나고 다른 논점이 나오고 요 논점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양도인은 억울하죠. 그죠? 아니, 이거 양도양수 계약 자체가 무효인데 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양도인이 다툴 게 뭐예요? 양도양수 계약도 소송으로 무효를 다투어야 되고 그 수리 자체도 무효를 다투어야겠죠. 자, 그럴 때 반드시 양도양수 그 계약, 그거는 개인들 간에 한 계약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원래 가는 게 원칙이겠죠? 그럼 민사소송을 거쳤다가 나중에 이 수리 자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와야 되냐? 결론은 그렇지 않다. 양도인은 민사소송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네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 수리, 그쵸? 지위승계 신고에 수리를 해준 행정청의 그 처분을 가지고 그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면 된다라고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가서 계약 가지고 다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요게 바로 중요 논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넘어가고요. 다음 공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 절차가 이미 끝나가지고 특정 사실 또는 법률 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 우리가 이제 합격증 발급뿐만 아니라
우리 등기부 등본 이런 것도 다 이미 확인이 끝난 하나의 공증 서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확인이랑 비교하라고 제가 페이지 가져왔고요. 다음 이 공정력과 공증의 효력은 다르다는 것도 잘 기억하시고요. 전혀 다른 얘기죠. 여러분 이름만 비슷해요. 법적 성격은 개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확정하게 될 경우에는 그 공증의 처분성이 인정되고요. 만약에 공적인 하나의 증거 서류이긴 하지만 그게 행정 편의적인 기재에 불과할 때는 처분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공증 서류들이 처분성이 있냐 없냐 요것들을 구분하는 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지적공부소관청에 지목 변경 신청 반려당했다. 이럴 땐 처분성 인정된다고 했어요. 지목 변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의 용도 변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다음 쭉쭉 내려왔고요. 근데 무허가 건물 등재 대장에서 무허가 건물을 삭제했어요. 근데 그걸 삭제함으로 인해서 그냥 그걸로 끝이지 그게 삭제됐다고 해서 무허가 건물이 허가를 받게 되냐? 그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처분성이 없다라고 봤고요. 상표권 말소 등록 행위도 다 같이 봤던 판례입니다. 또 토지 대장에 일정한 사항 등재하는 거. 같은 그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거를 할지라도 용도 변경, 지목 변경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처분성이 있다고 봤지만 단순한 내용들을 없어지거나 아니면 신청했는데 거부당했다. 이런 것들은 처분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토지 대장에 내 소유자를 바꿔달라는 거. 토지 대장에서 소유자 바뀌어봤자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소유자는 등기부 등본에서 소유자가 바뀌어야지 소유권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처분성이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확인과 공증 앞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 통지, 확수공 통지. 이런 것도 뭐 특별히 어렵지는 않죠? 뭐만 구분하면 돼요? 처분이냐 아니냐만 구분하면 돼요. 왼쪽에 처분성이 있는 거는 이 통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권리가 바뀌거나 크게 영향을 미칠 때 대학 교원의 임용권자가 임용 기간이 끝난 조교수에게 너 이제 재임용 안 할 거야 라고 통지한 거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정년퇴직이라든가 당연퇴직의 대표적인 예가 본인이 공무원이 자기가 퇴직될 만한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 때문에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을 받게 되면 본인도 당연히 범죄를 본인이 저질렀기 때문에 당연퇴직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겠죠.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라고 봤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눈으로 쭉쭉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갑니다. 자, 이 내용이 오늘 마지막 이제 논점 중에 좀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부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꼽아라. 뭐예요? 부관의 종류 중에 부담, 그리고 부담만이 처분성이 인정돼서 행정소송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 그럼 나머지 부관들은 어떻게 다퉈야 된다? 본 처분 자체를 다투면서 같이 다투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부담만이 단독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사실 그것만 알면 오늘 강의 끝내도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진도 강제의 의미에 있어서 한번 쭉쭉 보는 겁니다. 자, 부관이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쭉쭉 보시는 걸로 끝나면 되고요. 부관은 행정청 스스로 의사를 붙인 것이지만 앞에 법정이 붙어버리면 달라진다 했어요. 법정 부관은 법령 자체에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것이다. 그죠? 원래 이 부관은 행정청에서 행정공무원이 붙이는 거라면 법정 부관은 아예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붙어진 부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관의 한계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 자체도 여기서는 고려 대상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법정 부관 말고 이제 다시 부관으로 넘어와서 이런 내용들도 필요하죠. 재량, 그 처분의 재량이 있을 때는 행정공무원이 따로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지만 재량이 아니라 기속일 때에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지만이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도 중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요. 법정 부관 바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부관의 종류가 조기철 부배가 있어요. 근데 사실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조건,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제가 설명 열심히 드렸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기한도 바로 넘어갈게요. 다음 철회권의 유보. 일정 사실이 발생하게 되면은 행정행위 너한테 했던 건 나중에 철회할 거야 라고 하면서 처분을 내리는 게 바로 철회권의 유보죠. 효과는 상대방이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야, 너가 잘못하게 되면 내가 나중에 너한테 했던 거 철회하기로 했잖아. 근데 상대방은 이제 와서 철회하신다고요? 이거 신뢰보호 원칙 위반인데요? 아니, 유보했는데 그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자, 해제 조건이랑 구별하는 게 가끔 헷갈리는 논점이라고 했었죠.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립이 되면 행정청이 어떤 걸 뭐 철회한다, 뭐 어떤 이런 말 필요 없이 그냥 그 자체로 없어지지만 철회권 유보는 행정청이 철회권을 행사해야지만이 철회가 돼요.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본 처분이 유효가 된다는 거. 그게 제일 큰 차이라고 봤고요. 이 철회권의 제한에 있어서 내가 나중에 행정공무원으로서 철회권을 행사할 때도 일반적인 철회에 대한 일반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게 뭐냐? 철회권이 유보됐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취소권, 철회권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철회하거나 취소를 할 때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해가지고 공익이 더 클 때에만 철회나 취소가 가능하다는 그런 철회나 취소의 일반 원리가 이러한 철회권의 유보를 행사함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담이 나왔죠. 부담은 준행 행정 처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부관을 붙이되 그 부관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뭐뭐 해라, 하지 마라, 네가 받아들여라, 돈을 내라 라는 걸 의무를 과하는 부관이 바로 부담입니다. 그 자체가 행정청의 처분이다. 그죠? 이게 가장 포인트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일방적으로 부과도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협의해가지고 그 부담의 내용인데 협약이라는 이름으로 부담을 붙이는 것도 오케이. 하지만 부담으로 붙이면 안 될 사항, 예를 들면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의무를 붙이면서 겉으로는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붙이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요. 이런 내용들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판례 그대로 갑니다. 자, 부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철회가 가능하겠죠. 그죠? 앞에서 봤던 철회권을 유보하는 것, 그죠? 앞에서 봤던 철회권의 유보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논리가 그대로 갑니다. 자, 부담을 부과했어요. 너 이거 해주는데 대신에 돈 내. 너가 사용했으니까 돈을 안 내요. 그러면 철회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도 그 철회와 관련된 이익 형량, 아까 앞에서 봤던 철회권이나 취소권 행사할 때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는 그 철회의 제한 논리는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판단 시기, 이 부담이 위법하다라는 주장을 민원인이 했을 때 법원이 그러면 그 부담이 위법한지 한번 봅시다. 관련 규정을 봤을 때 지금 법원에서 판단할 때 규정이 있고 실제로 행정청이 처분을 내리면서 부담을 내렸을 때 규정이 있는데 그게 달라요. 그랬을 때 어떤 거 기준으로 본다? 처분 당시 법령을 따라서 그때 처분을 내렸을 때 부담을 부과했을 때 그때 당시 법령에 문제가 없다면 합법이다라는 게 결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 이후에 근거 법령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그 부담의 효력은 소멸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그때는 합법적이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돼가지고 지금 이제 바뀐 법령에 의하면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이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협약, 부담의 내용이 곧바로 효력이 없어지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 그때는 유효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거는 계속 유효는 해야 되죠. 새롭게 부과는 못할 지연정.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부담이 나중에 위법성을 판단했더니 위법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자, 부담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됐다 하더라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그 개인의 민원인의 사법상 법률 행위는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 사법상 법률 행위까지 싹 다 날아가는 건 거의 없다라고 했어요.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부담의 이행 행위인 기부 체납이나 금전 납부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 이득도 안 되겠죠. 아시겠죠? 요 결론, 이 문구 그대로 많이 나오고요. 요것도 많이 나옵니다. 기부 체납을 했는데 기부 체납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지 않았다면 그럼 일단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그 부관으로 인해서 본인이 증여계약을 했다고 해서 이 부관 때문에 증여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기부했다는 거죠. 그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라는 이유로 증여계약을 자기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사법상으로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 같은 논리로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도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어찌됐건 그 행정처분과 부담과 개인이 한 사법상 행위는 별개이기 때문에 각각의 별개의 법률 행위로 봐서 관련 법령의 내용을 각각 따로따로 따져봐서 그 유효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별개로 본다는 거예요. 부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부담으로 인해서 개인이 했던 사법상 행위까지 싸잡아서 다 문제 삼지는 않겠다라는 그 논리가 쭉쭉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부담과 조건 차이 쭉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도 있죠. 조기철, 부배에서 일부 배제를 말하는 겁니다. 법령에 따라 부여된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일부만을 제한하는 건데요. 다른 부관들과 달리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 포인트 하나 기억하시고 부관 여부 중에 판례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는 요 판례만 기억하시면 돼요. 판례는 공유, 수면, 매립, 준공, 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 대지의 일부, 원래는 그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소유권 다 줘야 되는데 그 일부만 국가에게 소유권을 기속시켰죠. 그래서 법률 효과의 일부만 배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행위 자체를 법률 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그 부관을 붙인 것으로 봐서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라는 부관성을 인정한다는 논점 하나 기억하시고, 다른 논점 하나, 너무 당연한 건데요.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해서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부담이 아니니까. 그죠? 부담만이 독립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했어요. 이 두 가지 논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시간 정도 강의를 했고, 여러분들 압축 강의를 공부했다면 무조건 그날 반드시 OX 문제집을 혼자서 풀어보라는 말씀 오늘도 역시나 강조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